2025년 3월 한 남성이 포승줄에 묵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취재진들이 그에게 한 가지만을 묻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너무 꼬여서 있었어요. 인생이 너무 꼬여서 그랬다는 그 남성,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비극적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왜 저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 했는지, 왜 저런 악마 같은 사람에 대해서 신변을 보호해주는 것인지에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이죠. 3월 7일 날짜로 충남경찰청은 이 살인사건의 범인 이모 씨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3일 오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머그샷으로 정면, 측면씩 해서 총 3장의 사진이 공개될 예정이죠. 그는 1990년생, 한국 나이 만 35세 이모 씨입니다. 앞서 들으셨던 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가 라는 말에 인생이 너무 꼬였다. 이외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이유에 대해 그냥 안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 너무 미안하다.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 라는 말만 남깁니다. 아직 우리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대 남성 이모 씨의 그 이야기만 듣고 있었죠. 범행의 이유가요, 그냥 인생이 답답해서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돼서 사람을 죽였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일각에선 묻지마 살인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죠.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고 총 5가지의 의문점들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날은 얼마 전인 3월 2일이었습니다. 신고전화가 접수가 되었는데요. 3월 1일 밤 11시 56분 운동을 나간 뒤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가족의 실종 전화였습니다. 실종 여성은 40대 여성 A씨였는데요. 경찰은 일단 주변에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운동을 가는 공간이 어딘지를 체크를 하고 그 동선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지나 3일 오전 3시 45분 정말 안타깝게도 고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는요, 과도 한자로 바로 범행 도구까지도 함께 발견되었죠. 시신 유기 장소는 충남 서천 읍내 중심부와 멀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방범용 CCTV가 현장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범행 당일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좀 인적이 뜸했다라는 말이었죠. 즉 목격자가 없었던 겁니다. 우선 경찰은 주변에 있는 상가 CCTV 내용을 바탕으로 범인을 결국 특정할 수 있었고 3일 오전 9시 50분 범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천구 한 주거지에서 35세 이 씨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이 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시인을 했지요. 그의 집은요, 범행 현장에서 걸어서 불과 20분 정도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많은 언론 기사, 특히 유튜브 영상에 있는 댓글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너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을 서스름없이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선 영상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새벽 3시 반에 왜 밖에 나갔어요? 위험한데? 어디에서도요, 새벽 3시 반에 나갔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고인께서는 9시 45분경 피해를 입으셨고 시신으로 발견된 게 약 6시간이 지난 새벽 3시 반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듭니다. 새벽 3시 반에 밖에 돌아다니는 게 혹시 문제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죠. 과거 저희가 많은 사건들을 진행할 때 가끔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니 왜 늦은 시간에 밖을 돌아다녀요? 왜 그 시간에 거기를 사람도 없는데 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제가 그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회생활,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떤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루틴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밤 9시경에 운동을 하러 나간다. 그 부분이 정말 피해자에게 질책을 하게 될 이유가 될까라는 궁금증이죠. 그 부분이 어쩌면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영상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내용을 그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달린 또 안타까운 댓글로 저는 인지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앞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진과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시신 발견 근처의 모습을 보다 보니 사람이 되게 없는 공간이구나. 위험하게 밤늦게 저기를 왜 굳이 운동한다고 걸어가셨을까 라고 안타까워서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이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고 직접 찾아보시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현장이 정말 왜졌던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 바로 서천군 서천읍, 바로 지도입니다. 이 못을 보시면 주변에 논이 많으니까 여기 되게 외진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 사건 발생 현장지는 이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정말 외진 공간일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동네에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둔턱 같은 산이 하나 있고 그 안에 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다 깎을 수가 없고 하다 보니 그 주변을 산책로로서 조성을 해놔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든지 간에 바로 시내같이 번화가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죠. 자, 그럼 이 공간에서 사건 발생 현장지까지 굉장히 먼 거리였을까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부터 걸어서 간다라는 조건입니다. 제가 매우 길게 찍어놔도요, 총 길이는 646m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리 먼 공간도 아니죠. 심지어 이 공간은요, 반대쪽으로 하게 되면 바로 앞이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 밀집 지역입니다. 가깝다라는 뜻이죠. 외진 곳이 아니고요, 이곳은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운동하는 공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던 곳이죠. 고인은 40대 여성으로요, 굉장히 성실한 직장인이셨습니다. 그냥 원래 늘상 하던 대로 산책 및 운동을 하기 위해 같은 시간에 나서셨던 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요, 왜 그렇게 다니냐라는 말은 진짜 위험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형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니 그 뒤에 얼마나 잔혹한 범행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입니다. 고인께서는 우산을 쓰고 운동을 가기 위해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우산만이 CCTV에 포착이 되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작은 한 남성, 바로 35세 이 씨입니다. 그의 모습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같은 장소를 위아래로 배회합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요, 같은 길을 반복해서 오가고 있었죠. 그러더니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가까이 다가가 무언가 말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갑자기 뒤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CCTV에서 보인 장면은 우산만 덩그러니 바람에 실려 나오는 모습이 전부였죠. 예, 옆에 있던 숲을 속으로 끌고 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씨는 무려 40회 이상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아주 잔혹하고 끔찍한 범행이었죠. 고인께서 그냥 인도를 따라 걷다가 갑작스런 변을 당한 겁니다. 대비를 할 수도 없었고요. 무슨 상황인지도 아예 모르셨던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둘 사이에 원한 관계가 있는 건가? 아는 사이인가? 마치 CCTV 영상만 보면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동선을 알고 있었고 일상적인 루틴, 바로 이 시간쯤이면 운동을 하러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아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원한이 너무 강해 끔찍한 공격을 가했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요, 이들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따라가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려 40회가량을 공격했다는 것. 저도 과거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상할 정도로 공격을 가하는 걸 대부분 이제 오버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과잉살인입니다. 40회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원한 관계, 오버킬이 나올 때는 대부분 그런 형태죠. 자신의 분노를 완전히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해서 대부분 자기가 원한이 있는 대상을 향해서, 즉 면식관계일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런 경우가 아예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을 향해 이런 끔찍한 공격을 가했던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시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 여러 번 오늘 얘기할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질러 놓고 그가 했던 이야기는 그냥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려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도 납득할 수 없고요. 이런 말들까지, 범행 수법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면 경악스럽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잔혹하고 끔찍했죠. 사실 이 내용이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온 부분이라서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경찰의 내용에 따르면 최근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고 그 이후 세상이 나를 돕지 않고 나를 버린 것 같아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요. 그 사기를 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에서는 비트코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범인은 분명 당시 흉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흉기는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 씨는요, 며칠 전에 주워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서 피해자를 발견,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범행 도구도요, 주웠답니다. 그리고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갖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 중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범행에 대한 동기도 말이 안 되고 범행의 과정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이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총 5가지의 이제 의문점을 한번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사기의 진위 여부를 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씨가 언론을 향해 얘기했던 그 진술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 이 씨는 그랬습니다. 너무 인생이 답답하고 뭘 하려고 했는데 막히니까 생각이 없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워딩은 내 인생이 너무 잘 안 풀렸다. 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됐다.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넘어가면 최근에 사기 피해를 당해 돈을 잃었다. 이걸 합쳐보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던 돈, 뭐 큰 돈일 수도 있죠. 그 큰 돈에 대해서 어딘가에 투자 혹은 어떤 돈을 뭔가를 해봤는데 그것조차 막히니까 인생이 답답해서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선 비트코인이라고도 얘기했으니 말이죠.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 분노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기는요,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씨가 범행 대상으로 골라야 될 사람은 면식, 아는 그 사기를 쳤던 사람을 찾아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건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진짜로 무슨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 그게 코인이라면 코인 리딩방 사기 같은 걸 당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게 있었습니다. 자, 자기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뭘 하지요? 죽여야겠다. 흉기를 내가 찾아가지고 널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내가 진짜로 사기의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1차적인 부분은 법률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경찰서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예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표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코인 같은 거에 투자를 했는데 그 코인이 자기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거나 손실이 났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인생이 계속 턱턱 막혔다. 만약 이쪽이라면 이 씨는 도박을 한 겁니다. 코인 도박을 저질렀고요. 그 코인 도박에서 자기 마음처럼 금액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게 사라졌을 때 거기에 대한 분노심을 느껴서 내 인생은 다 답답하다라고 판단, 그 분노를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풀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진짜 어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분명 경찰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1차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다 배제해버리고 누군가에게 그냥 공격하겠다. 아, 나 다 끝났어. 세상은 날 다 버렸어. 라는 식으로 이동한다라는 건 어쩌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게 이 씨의 표현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방어적 본능이요. 지가 잘못해놓고 아니 난 세상이 버렸어. 나 사기당했어. 즉 사기의 주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선택인데 그거에 대한 표현법을 이런 식, 바로 자기 방어 본능이죠.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어떻게든 뭔가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대부분 살인마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이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조차도 자신의 방어를 위해 말을 만들어낸 것인지 말이죠.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만약 자신의 방어 본능, 방어 기제로 사기라고 단어를 바꿔 말했고 실제로 자신은 거의 도박판에 뛰어든 건데 그런 내용을 당해놓고 나서 그걸 제3자에게 푼 거라면 얘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애를 살려둔다는 게 진짜 말이 맞을까라는 생각이죠. 자, 그리고 의문점 두 번째, 계획 범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35세 이 씨는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분명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동적인 범행이다라고 얘기하며, 즉 우발 범행을 주장합니다. 표현도 좀 특이하죠. 우발적 살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충동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워딩이 좀 특이합니다.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누가 봐도요, 우발적인 범행이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기가 범행 도구도 미리 갖고 있었다, 주었다, 그래 놓고 사람을 사서 공격을 가해놓고 이거에 대해 우발 범행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피해자 뭔가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시비가 붙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약간 장난을 친다라는 느낌이었죠. 충동 범행. 처음 들어보는 표현입니다. 아, 계획을 빠져나가기 위해 우발에 가까운 충동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유가족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이죠. 유가족분들이 한 언론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씨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식을 쓰게 됐다. 그게 바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절대 인정돼선 안 된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무리 끔찍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충동적이란 말이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었네요. 이 충동적이라는 표현도 분명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씨는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도 사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박대성 기억하시나요? 혹시 중랑구 흡연장 살인 사건 기억하시나요? 요즘 뭐만 했다 하면 다 정신질환입니다. 나 정신질환 있어요. 정신질환 때문에 그래요. 진짜 뒤집어지는 내용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까라는 느낌입니다. 자, 그가 정말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그게 정말 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건지 하나씩 낱낱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로는 주운 흉기를 가지고 보관하다 그날 밤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충동적으로 정말 공격한 게 맞을까요? 놀랍게도요. 그는 범행하기 약 1시간 이상 전,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1시간 후 배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뭘 확인하고 있던 걸까요? 그리고 범행 현장지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그리고 인적이 조금, 그날 또 따라 비가 왔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공간, 타겟을 찾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었을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CCTV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신이 공격할 대상을 찾는 행동까지. 보통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자라고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신 발견 당시의 상태의 문제였는데요. 피해자의 시신은 이불에 덮어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저질러 놓고요. 인근에 버려져 있었던 이불을 시신 위에 덮어놓은 겁니다. 왜요? 발각 빨리 안 되려고요. 그런 논리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습, 저지르고 나서 사체를 감추는 모습, 시간 끄는 거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봤을 때 정신질환자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범행을 이런 식으로 저질렀다. 아니요.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이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은 충동적인 범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범행 도구에 대해 습득을 했다라고 표현했던 것. 사실 이 말도 완전히 믿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의 핸드폰 혹은 컴퓨터 같은 내용으로 포렌식 작업을 해 검색한 내용 혹은 구매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과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라면 집에 있었던 흉기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디선가 훔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길거리 어딘가에 칼이 버려져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칼 같은 걸 버릴 때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거를 치우는 분들이 다치실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꽁꽁 신문지나 이런 걸로 싸고 다 꼼꼼히 테이핑을 한 뒤 칼이라고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버리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이걸 습득을 했을까라는 부분도 의문입니다. 도리어 말을 피해간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죠. 변호인의 조력이 바로 붙었습니다. 자, 만약 도구를 샀다는 게 밝혀지면 누가 봐도 계획적인 게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집에 있던 거면요, 입증이 안 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나요? 만약 집에 있던 칼을 갖고 나왔다? 변호인이 바로 붙었다?
만약에 집에서 우리 집 칼 맞아요. 그거 없어졌어요. 라고 하면 집에 있는 흉기 들고 나간 겁니다. 그거 우리 집 칼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래잖아요. 아, 그러면 네가 죽은 거, 너 그거 어디서 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얘기가 좀 이상하게 꼬이죠. 제가 이 사건 초반부터 움직이는 느낌을 보면 이게 뭔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어 선택도 그렇고 대응 방식도 그렇고요. 범행 도구의 습득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뜬금없이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되게 드물거든요. 만약에 조력이 있었다라는 가정을 깔게 되면 구입한 흉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과도는 대부분 집안에 하나쯤은 있을 수 있으니 말이죠. 없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집은 그냥 일반 그냥 큰 칼로도 깎아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들을 맞춰가서 충동적 범행, 봐봐요. 범행 도구 산 적 없잖아요. 주었던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날 그냥 정신적으로 좀 그래서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지금 말의 루트가 뭔가 만들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과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의문점 네 번째, 정신질환, 바로 지적장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행동 자체에 대한 부분도 지적장애를 의심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범행 현장 그리고 범행 수법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어색하거나 허술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도리어 그냥 진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끔찍한 살인마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일단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이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실제로 서천군의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응모했던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약 3년 전부터 그 공공기관에서 도우미의 역할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즉 장애 판정을 받고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씨에 대해 아는 분들과 연락을 몇 분 취해봤는데 똑같답니다. 자, 지적장애도 분명 급수라는 게 아닙니다. 심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죠. 실제 이 씨 같은 경우는요, 심한 경우가 아니고 3년간 했습니다. 업무 처리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보통 사람들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공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도 있었는데 수사관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씨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답변을 했다.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적장애요. 예. 아주 경미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질렀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이런 끔찍한 범죄에 영향을 끼쳤다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의문점 5번째입니다. 바로 이 끔찍한 오버킬에 대한 부분이죠. 굉장히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기가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풀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 목표가 없었지요. 그 목표에 대해 불특정,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요, 굉장히 체격이 왜소합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 씨는 당시에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 남성 피해자 다 지나쳤습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대상으로 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런 것 또한 보더라도 지적장애임을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분노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표출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오버킬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무자비한 공격입니다. 쉽게 상상할 수도 없는 공격이죠. 대부분 이런 공격을 가하다 보면 범인의 손이 다치는 경우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공격을 가했고 그 뒤에 주변에 있는 이불까지 찾아서 덮어놓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CCTV가 주변에 없다는 사실도 분명 알았을 겁니다. 일부러 이런 길거리를 골랐던 모습이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화가 나서 모르는 사람, 그것도 약자를 대상으로 골라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 그게 끝입니다. 그의 핑계는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아. 무언가 계속 막막하게 해서 화가 났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핑계뿐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끔찍한 살인사건은 그동안 많았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일본도 살인사건 신상공개 없었습니다. 무기징역입니다. 물론 확정은 아직 아니죠. 흡연장 살인사건 최성우 신상공개 됐습니다. 1심 징역 30년 나왔습니다. 저는요, 요즘 재판부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범행 당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법이 조금 바뀌어서 정신질환과 관련돼서 무조건 감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으로 한다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도 정신질환, 그 중에 약간 장애가 있었다라는 사실 일부는 인정되지만 범행은 절대로 그 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보여지죠. 도리어 누가 봐도 잔혹한 살인마의 모습이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감형도 없이 저는 이런 케이스야말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기 화난다고요. 무고한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살해했습니다. 그래놓고 변명합니다. 정말 반성을 한 건지도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와 워딩들이 너무나도 누군가의 조력에 의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패턴들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완벽한 수사를 통해서 그의 거짓말들을 낱낱이 파헤쳐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김원TV에서는 1990년생 만 나이 35세 이모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김원TV 네이버.com 혹은 인스타그램 김원TV DM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제보자 분들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보장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